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시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전협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실제 정전협정이 이제 어떻게 위반되어 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 14만 기억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지뢰, 철조망, 폭발물을 제거한다. 이 세 가지 딱 찝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철조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실제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 당시에는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막고 있는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이 철조망이 처음 쳐지게 된 것은 이 철조망의 전 단계라고 해서 목책, 철책이 아니라 목책이죠. 나무를 빼쭉하게 엮어서 해놓은 그러한 목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64년도 처음 국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67년도에 비무장지대의 문제가 심각해져서가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 철조망이 미국에서 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버드대학의 피셔 교수라는 사람이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하노이를 딱 폭격을 했더니 시민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오히려 미국 내에서 반전열이 막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차별 폭격하는 작전을 더 이상 베트남에 쓸 수 없게 되자 당시 전선이었던 베트남의 17도선을 중심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피셔 교수가 제작하게 된 게 이제 철조망만이 아니고 철조망, 그 다음에 고성능 감시 시스템,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맥나마라 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방어 장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철조망 어떻게 보냐면 이제 Y자 모양으로 이제 철 기둥을 세우고 옆에 펜스를 치고 그 Y자 위에 이제 둥그런 원형 철조망을 감아 놓는데 그때 철조망은 이전에 가시 철조망이 아니고 면도날이 달린 철조망입니다. 면도날 철조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철조망이 비무장지대에 베트남과 함께 동시에 9월 달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기자들한테 공개된 게 1967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공개됐고 이때 처음으로 전체 전선은 아니고 당시 이제 미군들이 주장하고 있던 파주 문산 지역, 일산 지역에서만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만든 걸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뭐 베트남 전쟁과 함께 우리가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됐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철조망 건설은 67년도에 딱 그 일이 딱 있고 난 뒤에 김신조 부대가 기습 남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한 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8년 1월 21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김신조 부대가 온 경로를 보게 되면 그 철조망이 쳐진 곳을 일부러 골라왔어요. 당시 연천부터 이쪽 동부전선까지는 철조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길도 그쪽이 고랑포라고 하는 곳인데 고랑포는 그냥 발목만 젖을 정도 얕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오는 게 가장 수월한데 철조망이 있는 곳을 일부러 뚫고 장파리가 있는 아주 깊은 임진강을 넘어오게 됩니다. 김신조 부대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 처음으로 남쪽에서 그 미군이 이제 철조망을 치니까 이 철조망 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무력 시위 같은 것을 이제 김신조 부대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뒤에 북쪽도 이제 철조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북에 이제 철조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67년도에는 이제 그 1사단 지역, 문산 파주 지역만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미국에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2.1 사태로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대통령 목을 따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한테 대프콘 3로 좀 상향시켜달라. 그 군 경계 상태를 전쟁 상태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절합니다. 거절했는데 바로 이튿날 뒤 1월 2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의 첩보함, 일종의 간첩선이죠. 북쪽을 도청하고 감청하는 푸에블로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원산 앞바다까지 갔다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서 납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누가 봐도 푸에블로가 영해를 침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미군도 이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푸에블로 사건이 터지자 동해바다에 항공모함을 몇 척을 갖다 대놓고 북쪽과 전쟁 직전까지 상태가 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미국이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자기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다가 미국이 스스로 잘못한 푸에볼로 사건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까지 가는 이런 그 결과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방해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청와대에서 새로운 철조망 모델을 갖다 만들어 놓고 시연을 보이면서 철조망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68년도에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철조망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재전, 예비역, 중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설득해가지고 철조망 건설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철조망 건설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시 찰스 본 스틸 유엔 사령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무장지대에 이런 작업이나 공사하려면 작전 통제권을 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작전 통제권 당시 유엔 사령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 모든 물자를 미국이 냈습니다. 부족한 물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 공수해가지고 할 정도로 이 철조망 건설은 완벽하게 미군이 한 일이었었는데 이 찰스 본 스틸이라는 인물도 역사를 되짚어보게 되면 우리가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1945년 38선을 30분 만에 그은 2명의 미군 대령 있잖아요. 한 사람이 딘 머스크였었고 또 한 사람이 찰스 본 스틸이었습니다. 그 찰스 본 스틸이 이제 한국의 유엔 사령관으로 부임해가지고 이번에는 지도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철조망을 직접 치는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철조망 공사는 김신조 부대의 침투 상국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하기로 돼 있던 군인들 제대를 안 시키고 막 했었기 때문에 불만도 높아갔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철조망까지 건설하도록 명령이 떨어지니까 군인들 불만도 높아졌죠. 뭐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큰 문제 없는데 이제 처음부터는 산이 높아지잖아요. 1000m 고지 산이 높아지는데 저 아래 부대부터 철조망을 메고 가스통 둘러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철조망 건설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항이 일어나냐면 당시 고성에 근무하던 뇌정부대의 한 중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것도 서러운데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민족의 심장에 못을 박자는 이야기냐라는 그런 투서를 써놓고 월북까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철조망 건설은 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는데 철조망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니까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렸어요. 한국의 분단을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만 대라고는 철조망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철조망은 완벽하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정전협정 14만 기억에 철조망을 제거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이걸 어기고 일부러 정전이 한참 지난 뒤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걸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북쪽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역시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조망은 정전협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또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철조망이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성립되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조망과 더불어서 방어 시설 중에 하나가 용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치는 이제 길을 가시다 보면 계곡 같은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계곡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것이 있는 걸 보실 텐데 여기 용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1938년도에 히틀러의 그 나치 군대가 네덜란드와의 그 경계선이었던 이 구스타프선의 방어 시설을 만들었던 그 시설물입니다. 드라켄지엔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드라곤 티스, 그래서 용의 이빨이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땅에 용의 이빨이 솟아있는 것처럼 모양이 됐다 해서 그런 일이 붙은 건데요. 이 용치가 이제 민통선 지역에 막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고 74년도에는 서해오도, 백령도 지역에 73년도와 74년도에 그 어선들의 충돌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북방 한계선이라는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주장을 하고 남북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데 북쪽과 대결하기 위해서 서해오도성을 완전히 그 요새화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사수 방침을 내리는데 절대사수라는 이야기는 죽어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섬마다 완벽하게 이제 방어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방어시설의 모델을 시찰하기 위해서 대만의 금문도 진먼다오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만의 그 시설을 관찰해서 오게 하는데 이 금문도 진먼다오의 그 용치는 1950년대에 미군 군사 고문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바닷가에 3열로 쭉 만들어놨던 시설이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날카로운 그 철도 레일을 깎아가지고 배가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파손되도록 만드는 시설물을 3열로 쭉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배우다가 백령도, 연평도, 세워도에 쫙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치 같은 경우도 역시 정전협정과 전혀 관계없는 그 군사시설물 되고, 이건 지금 어선들이 그냥 부딪히면 해도 그냥 큰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방어시설로서 큰 효과도 없는데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해서 철조망과 용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지뢰도 역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지뢰 제거는 당시에 약속은 했지만 지뢰 매설지도가 딱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지뢰 매설에는 사실 실패합니다. 실패해가지고 한국전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흙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1962년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가 터지는데, 쿠바 미사일 사태의 영향으로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지역에 지뢰가 매설됩니다. 참 엉뚱한 일이죠. 당시 이제 소련과의 봉쇄선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지뢰를 매설 자체가 이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지뢰는 역시도 제거가 돼야 되고, 지금은 지뢰가 이제 뭐 민간인들한테까지 오히려 적을 향해서 위협이 되기보다는 아군과 민간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발물인데요. 폭발물과 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폭발물과 탄약 같은 것들이 많으면 이 비무장지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건 취지였는데, 지금 민통선 지역에 있는 이런 여러 군사 시설물에 보면 탄약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탄약고대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팔각형으로 된 일자가 쓰여져 있는 이런 표시가 있고, 사람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있는 파란색 바탕에 이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물동이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X표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표시가 있는데, 물 접촉 금지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식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자 숫자가 쓰여져 있는 표식은 화재 금지 표식입니다. 그리고 탄약고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방수가 불을 진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와 이자가 쓰여져 있는 탄약고 같은 경우는 아예 소화 작업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방관만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3과 4자가 쓰여져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신호가 되는 건데요.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걸 보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탄약과 폭발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규모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무기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있는 그 표식은 화학물 금지 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학물 금지 표식은 탄약이나 폭발물이 화학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재료 중에 화학물이 들어간 이런 무기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화학 무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표식을 구분해주는 표식인데, 이 파란색 바탕에 이제 흰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노란색으로 이제 방호복을 입은 사람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빨간색일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샤린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머스터드 가스라든가 아주 극치사성의 그런 화학무기가 들어있다는 표식입니다. 이런 표식은 현재 한국에 있는 군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들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1970년대 오키나와에 있는 그 탄약고에서 이 빨간 표식에 해당하는 화학무기는 다 빼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91년도 독일 탄약고에서 이게 사라졌고요. 흰색 같은 경우는 거의 99% 백린탄이라고 하는 탄약이 들어있는 그 탄약고인데, 백린탄은 이제 그 베트남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거 막 흰 연기를 뿜으면서 폭발하는 그런 물체인데, 백린은 흰색 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냥골에 들어가는 정린은 꽤 안정적인 상태의 화학물질인데, 백린은 무척 불안정한 상태의 화학물이어가지고 공기와 접촉하는 즉시 폭발합니다. 그래서 백린탄은 반드시 물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물질이라는 표식인데, 백린탄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일부 무기는 조명탄을 제외한 소위탄 같은 경우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금지하고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하얀색 표시 말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 대부분의 탄약고는 흰색 표시로 된 백린탄이 주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표시 같은 경우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규제하는 포스겐이라든가 이전에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부대가 많이 썼던 그런 그 화학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게 판문점 그 탄약고에 이런 노란색 표식이 있고, 또 우리 군 부대에도 몇 군데 이런 표식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997년도에 가입했던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다 위배되는 무기들입니다. 만약 그런 표식에 따라 그대로 그 탄약고에 저장돼 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제거가 돼야지 정전협정이 예상했던 대로 평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원래 이런 지뢰 폭발물 철조망이
없는 상태를 상정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여기에 집중돼 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재의 정전의 현실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장하지 않은 이란 뜻인데 우리는 비무장지대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중무장 상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이 정신분열증 같은 거가 국민 전체가 걸려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비무장지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전협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무기체계라든가 정전협정 위반되는 요소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어떻게 유엔사로부터 전환받아서 우리 국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관할권을 다시 우리의 주권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